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입의 유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유인이 되게 되면 이게 자산 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 달러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백업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산 시장만큼은 돈잔치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지금 주식 시장이든 상승 곡선이 진짜 가파르게 자산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앞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돈잔치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고, 지금 이 흐름이, 이 부동산이라는 흐름이, 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일단 중요한 부분을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FOMC에서 양적 완화, 장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붙는 인플레이션 논쟁, 그래서 이제 환율에 관한 부분, 지금 원화 강세고 달러가 약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시중 통화량을 보게 되면 지금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금이 지금 이 달러 공급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동남아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시중 통화량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그래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1달러당 이 가치가 굉장히 지금 이전과는 다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유동성 자금을 푼 게 미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를 지금 장기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인 이 자금을 또 공급을 할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최근에는 백신 조기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조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원달러 환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하락 압력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입 물가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입의 유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유인이 되게 되면 이게 자산 시장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 이 달러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화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환 당국에서 이제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통화 정책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을 올리기 위한 달러 매수 개입은 미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와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 쏠림 우려에 통화 정책 차원의 조정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기간 양적 완화 유지하는 미국이고,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을 더욱더 풀 계획인 이 미국, 그리고 통화량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 자, 지금 원화 강세다. 자, 그랬을 때 외국의 자본이 더욱더 유입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뭐 부동산보다도 일단 주식 시장의 자금이 더욱더 유입될 확률상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코로나 확산에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금리에 내년에도 이제 오를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구기관 발표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국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금 이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또는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외국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나라 똑같이 이제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부동산 폭등하는 거 아닙니다. 자, 미국 주택시장 11월에도 뜨거웠다. 미국 주택시장 겨울에도 뜨겁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랑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예, 굉장히 상승폭이 가장 컸던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아파트 가격은 지금 맨션이라 그러죠. 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상승이 됐고요. 자, 이제 특이하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도 지금 예, 미국 시장 좋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죠. 자, 그렇다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 이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13조 그래서 이제 역대 최대로 이제 증가했다. 이 대출이 지금 굉장히 이제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일단 받아놓자. 이제 대출 막는다고 했잖아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B2, 뭐 영끌, 그래서 부동산도 영끌하고 또 빚내서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는 이 층이 뭔가 이게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총알이. 그래서 그 총알을 지금 이 신용대출 이제 규제한다고 하니까 일단 받아놓고 보자. 그래서 이제 대거 몰린 탓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2018년도에 주택담보대출 4조 8천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 4조 9천억. 근데 2020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났거든요. 자금이 6조 2천억 원. 다 이게 어디 들어왔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바로 부동산에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대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지금 BIS에서 지금 10년 만에 한국 민간 부채 경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당국에서조차도 대출 자제, 자, 은행권에다가 이제 지시를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들 일부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섰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도 일선생활에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 2.5단계네 2.5단계 뭐 플러스 알파네 무슨 그런 규제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게 운영자금이든 생활자금이든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신용대출이라든가 또는 그 조금 뭔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옥죄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욱더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민간 부채에 대한 뭐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 적절했던 한 정책이었는지 아닌지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좀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빚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산시장. 그래서 지금 장사하거나 영업하거나 뭐 진짜 뭐 대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굉장히 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돈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최대한 지금 끌어다가 지금 뭔가 영끌하고 이 B2 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배도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금 풍부한 유동성, 이 물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에서 또 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대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진짜 실수요,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뭐 자금 조달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자산을 늘리고 부풀리고 또 내가 향후에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또는 내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은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지난 24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부동산 가격은 꾸역꾸역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즉 시장의 힘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는 뭔가 정책을 낼 때 좀 졸속으로 냈고 뭔가 시장을 잘못 판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말을 믿고 일단은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믿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예, 많아요, 진짜로.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부동산만 올라간 거 아니죠? 이거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예, 지금 차상 최대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1코인당 지금 3,40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비트코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 뭐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90포인트를 넘어선, 자, 2020년도 1월 5일, 이 대한민국 이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가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쉽사리 판단하지 말자고요. 왜? 지금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하락에 이제 베팅을 했는데, 인버스에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100% 손실. 근데 지금 이 손실이 나는 구간 동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너무 고평가됐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또 이제 전문가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 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투자라는 걸 했을 때 반대로 베팅한 거죠. 자, 그랬을 때 너무,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이나 지금 코스피,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투자하셔가지고 자산을 까먹는 경우도 있다. 자,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그래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계속 올라왔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 그때마다 이제 상승론 외치신 분도 있고, 또 하락론,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말 믿고 또 주택 안 사신 분들은 진짜 가난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또 상승을 믿고 또 사신 분들은 이 또 자산을 많이 늘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곡점이 올 거고 또 하락하는 부분 또는 조정이 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은 대세 상승기고 지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거 판단을 잘해서 이 지금 상승하는 장에서 지금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진짜 높다고 생각해서 지금 뛰어내릴 것인가. 자, 이거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섣불리 이 시장을 단언하지 말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또 이제 이 변화의 흐름에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수정해서 그 흐름에 잘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상승기류, 하락기류,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산을 늘리는 것도요, 이 감각과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에 대한 감각과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갖고, 또 요즘에는 스터디 많이 하시죠? 스터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도 많이 다니셔 보셔야 됐고요. 또 내가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건물도 있고, 근생주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뭔가 하나를 배우고 싶다,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역대급 그 정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노무현 정권 때 주택가격 많이 올랐죠. 예, 주택가격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권, 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예, 지금 뭐 안정세 가다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이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산 가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상승을 많이 한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승률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저 깜짝깜짝 놀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랬을 때, 천장은, 그렇게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천장이 어디까지인지는 전 쉽게 예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화의 흐름에 잘, 녹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 재테크라는 거는 센스와 감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규제가 나왔지만, 역대급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의 지금 부동산 시장,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부동산으로 잠깐 돌아오게 되면, 지금 24번의 대책, 자, 무색하다. 나왔는데 뭐예요? 가격 올라갔죠. 자, 작년 주택 1년 동안 주택 매매가 이제 펄펄. 또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이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37.05%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미친 거죠? 지금 세종시 왜 올라갔어요? 주택 가격 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 한번 잘못하면은 행정수도
뭐, 이 천도설, 이거 잘못 얘기하면 폭등하는 거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가관이죠. 예, 정말, 내가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고요. 지금 내가 세종시에 뭔가 주택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를 본 거거든요. 자, 이게 지금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 기류에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인지 저는 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보여지고요. 자, 지난달에 이제 부산 주택가격 상승률 2.12%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도 많이 올라간 지금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서울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의 광역시 올라갔고요. 그 밑에 이제 중소도시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아갔다라 보면 되는데 그 동안 수많은 규제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잡히지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왜 안 잡혔을까요? 뭐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 저금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자금이 더욱더 또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니 해도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심리적으로 쫓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끌 얘기도 나오고 비투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부동산원도 이거 지금 통계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와 굉장히 상이한데요. 말 많았던 집값 통계 확 바꾼대요. 이거 바꿔야 돼요. 이 자료 잘못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항상 얘기할 때 뭐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보다는 한국감정원에서 나왔던 그 자료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많이 좀 자료 포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바꾼대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 돌파. 그래서 1년 사이에 몇 프로? 20%나 뛰었대요. 자,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가격 폭등한 거죠. 자, 지금 현재 집 살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전국 주택 수요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상담량이 또 많이 늘었어요. 자, 그만큼 지금 쫓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이전보다는 자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예전 같았으면 할 게 많았던 또는 주택을 취득할 때 볼 수 있었던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 웬만한 자금 갖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소액 투자라고 하죠. 소액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내가 좀 뒤늦게 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소액마저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재개발. 요즘에 사실 지금 서민들 주택 이것도 정부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뭐 공공임대를 이제 쏜다라고 하는데 그 서민 주택들마저도 지금 빌라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매입하게 되면 또 이게 시장이 또 자극될 수 있고요. 또 공공재개발 지금 이 민간하고 이제 공공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로 인해서 또 지금 빌라까지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이제 강남 상승률 굉장히 높고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그랬죠. 이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다. 고가 아파트들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 달이 건너서 또 상담하면서 또 들은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시장을 또 관찰하다 보면 안테나가 있겠죠. 자, 그 안테나를 통해서 들으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많이 비싸다라고 이제 하는 주택. 근데 누군가는 봤을 때 좀 저렴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정석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자산이라는 건. 예.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 지금 순환매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2020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는 지방 광역시 그래서 집값 상승세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올랐고 수도권 오르고 광역시 오르고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 오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다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규제라는 선상에서는 이제 동등해진 거예요. 근데 이 그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이 서울의 강남구라든가 또는 고가 아파트 이 군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밑에 애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 차이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규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동등하거나 비슷해졌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최근 서울 강남으로 지금 다시 몰리고 있는 매수세. 그래서 이제 강남 이외에 강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주변에 또는 한강 건너 마용성까지도 이제 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확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확산되면은 다시금 수도권, 광역시 또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로 또 한 번의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2021년도, 22년도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수도권 전역이 규제 지역화하면서 서울의 상대적 우위는 더 공고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상반기가 아니라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미 올랐어요. 오르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 문제, 뭐 백신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거 공급 받아서 집단 접종하고 집단으로 면역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모든 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달, 3월달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내죠. 그랬을 때 지금 3월달, 4월달에 아마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작년보다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 더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에 냈던 종부세보다 올해 더 많이 낼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법인 사업자 분명히 3, 4월 달 안에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내가 물건을 던질 것인지 또 고민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 3, 4월 달 자, 한번 어차피 그때 가서 저렴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놓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6월 1일이 이제 딱 넘어섰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미 세금 맞아버린 거잖아요. 그쵸? 예, 맞을 사람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3, 4월 달에 그래서 좀 물건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초반에 또 코로나 이제 확산되면서 경기가 위축될 거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식 꼬꾸라졌잖아요. 그때 부동산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물건 나왔어요. 좀 일부가. 자, 그리고 나서 6월 1일 지나고 나서 하반기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 기류가 올해 좀 동등하게, 동일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패턴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또 그 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워낙 강세죠? 외국에서 이제 투자 자본,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일단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얘기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달러 가격 많이 하락하고 있고 지금 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랬던 적이. 자, 근데 금자산이라는 게 왜 좀 금이라는 게 떨어졌을까? 자,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테크는 좀 단순하게 쉽게 희석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제 또 나오기도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화폐라는 가치보다 금의 가치가 지금 좀 더 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화폐라는 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 달러가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위안화라든가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강세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고 지금 경제 성장률도 좀 높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녹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지금 강세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은 달러도 또 이제 더 푼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미국의 달러가 계속적으로 풀 수는 없어요. 왜? 달러의 가우가 있잖아요. 달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FOMC에서는 조절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락, 이건 깊게 하락이 간다, 달러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예, 적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국은행 통화 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집값 상승 원인은 일단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자금. 근데 집값 상승 원인의 근본적인 내용에는 공급 부족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신뢰할 만한 기관이죠. 우리나라에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화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인데요. 공급 부족, 뭐 전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21년도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 확 줄어들고 있어요. 22년도, 비슷해요, 올해하고. 23년도부터 줄어드는데, 24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확 줄어드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예,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서울이에요, 여기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상황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21년도부터, 올해부터 급감하는데 내년에 더 줄어들고요. 내후년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입지, 우리가 원하는 이 지역의 주택 공급, 특히 요즘에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신축 현상, 선호 현상, 그거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문제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서 터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기권이든 수도권 주요 지역 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땅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개발 재건축 좀 완화해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계속 정부에서 막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 아파트만 들어서면 가격 폭등하고요. 또 그거 당첨받으려고 청약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또 이제 이게 내가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100% 가점제예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자, 그랬을 때 또 이제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도 안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뭔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2030, 40 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0대, 30대, 40대. 자, 그랬을 때 가점제라는 것도 저는 좀 문제성이 있는 제도라고도 또 보여져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죠. 자, 그러니까 B2, 영끌 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공급에 관한 사항, 뭐, 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의해서 또 가격이 상승을 또 하는 요인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임대차 3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보게 되면 주간 매매 가격 동향률이 되거든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은 전세 가격 동향이에요. 매매 가격 동향보다 더 급상승,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 거 지금 정부에서 좀 잘못한 거예요, 사실. 자, 그랬을 때 이걸 정말 예측 못했을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위 0.1%, 진짜 0.2% 안에 들어가는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토교통부 그 우수한 인력들이 과연 이런 것들을 예측을 못했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관료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정권이라는 건 바뀌거든요. 근데 그 정권에 맞춰서 뭔가 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잘못되면은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번에도 이제 사람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큰 틀에 정책이 안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월세 시장 올해도 잡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제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는 좀 입지가 좋다. 그러면 전세가가 굉장히 널뛰게 하면서 이 부동산 매매 시장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월간 선도 50 지수, 그래서 이제 상위 50개의 그 아파트 단지 이제 매매 가격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일단은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그래프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맞는데 잠깐 하락과 상승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은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이클이 다시금 한 바퀴 돌아가는 게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 또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뭔가 노동으로 일해서 진짜 피땀 흘리면서 일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지금 돈을 얼마만큼 내가 끌어다가 이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서 지금 이 환경에서 지금 뭔가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또는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뭔가 이 돈이라는 거를 인풋을 해서 또 이제 거기에서 잘 굴리는 사람이 또 이제 아웃풋을 크게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시장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쨌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은 자산 같은 가격이 예전과 같지는 않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다라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그래도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나 이게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디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또 이게 분명히 또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동산 가격,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하락하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일단 여러분들과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그리고 지금 경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각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뭐 단기간 안에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또 그럼으로써 뭔가 시장에 풀렸던 자금을 확 빨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유동성 장세 좀 더 간대잖아요. 미국. 돈 좀 더 푼대잖아요. 지금 M2 자금 우리나라도 많이 풀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풀렸어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산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걸 늘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자산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 자산 관리 여러분들 본인의 선택이고요. 이 선택에는 좀 이 스킬도 필요하고 센스, 감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과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 인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천 부분도 좀 얘기를 드렸었고, 또 이제 제가 그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유튜브. 거기에도 이제 인천에 가서 이제 사진 찍고 온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인천이 지금 많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재개발하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다음번에 갖도록 할게요.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백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